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올 것이 온 듯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는데요.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본격화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만 다들 주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을 텐데 문재인 정부 당시를 떠올리는 분들이 제법 있으십니다.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상당한 파장과 후유증이 있었죠. 재생에너지 확대가 원전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첫 소식 윤우리 기자가 전합니다. 기후위기 대책과 에너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환 과정에서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어제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언급한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구체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목표량을 정해 유엔에 제출해야 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법으로 정해놨는데 이 과정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넷제로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비용과 부담 방식 등은 언급하지 않아 비판을 산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언제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높여가면 갈수록 전기요금의 요금 압박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취약계통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잘 살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며 철강, 정유화학 등 일부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고 한 이 대통령. 원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전은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아 넷제로, 즉 탄소 중립의 중요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대통령 구상은 다른 듯합니다. 다 죽어가던 원전 사업이 이제 겨우 살아났었는데요. 수출 산업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어서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위험성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병존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원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라고만 주문했습니다. 원자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게다가 전기요금 올리고 한전에 부담이 되고 하면은 다른 걸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질 거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원전 중 고리 2, 3, 4, 5기는 설계 수명이 만료돼 가동을 중단한 채 계속 운전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빛 1호기도 올 연말 수명이 만료돼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자력업계는 이재명 정부가 재허가를 미루는 방식으로 원전을 점차 줄여나갈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결정된 원전 2기 신규 건설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어쨌든지 재생에너지를 깔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깔게 되면은 전기요금은 5배에서 10배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 비용을 부담하고 국내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느냐? AI 시대가 연 원전 르네상스를 맞아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원전 산업이 국내에선 또다시 생존의 기로에 섰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탄핵을 놓고 입장이 엇갈렸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오랜만에 한몸이 됐습니다.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넘어 제1야당을 향하자 함께 힘을 모은 겁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어제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고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려 했습니다만 강력한 저항에 일단 물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의원총회와 전당대회 연설회까지 당사에서 진행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의혹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했습니다. 당원 정보 탈취 시도 정치 특검 규탄한다. 어제 특검 철수 뒤에도 철야 농성을 벌인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당원은 당의 생명이라며 명분은 내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충견을 자처하는 특검이 이곳 중앙당사에 들이닥쳤습니다.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를 짓밟는 전대미문의 폭거입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예정됐던 전당대회 연설회도 당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당권 주자들도 압수수색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당대회 중에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강력히 항의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압수수색을 들어온 것은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고 이재명 정권의 정당 말살과 반인권적 행위를 온몸으로 막았으며 무기한 농성을 계속하겠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영장을 내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번 영장 발부에 대해서 정치 특검과 함께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당원 명부 공개 선례를 남기는 건 정당 가입과 민주주의 유지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당원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진실을 규명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자칫 권력에 의한 탄압으로 비칠 수 있어 과거에도 매우 제한적으로 영장이 발부됐고 중앙당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사 자료를 확보하곤 했는데 불과 3년 전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 때는 이재명 당시 대표가 칼로 흥하면 칼로 망한다고 반발했었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건물 바닥에 사람들이 누워있고 버스를 막아선 사람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정치탄압! 정치탄압! 중단하라! 중단하라!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행위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당원 명부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당 관계자들이 육탄 저지에 나선 겁니다. 결국 검찰은 당원 명부가 저장된 서버 업체를 압수수색해 우회적으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한나라당 공천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 역시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실패한 뒤 당의 협조를 받아 충남도당에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같은 해 경찰이 유령당원 의혹으로 열린우리당 중앙당사 내 서울시당에서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지만 당시는 열린우리당이 스스로 수사를 의뢰했던 거였습니다. 2022년 10월 검찰이 민주당 사내에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민주당은 당사 진입 자체가 야당 침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라는 말도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에 물러섰던 검찰은 닷새 뒤 변호인과 함께 김 부원장의 사무실만 제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줄 소환도 불보듯 뻔합니다. 전당대회와 공천을 둘러싼 의혹, 계엄 해제 관련 이권 개입 등 다양한데요. 각종 특검들이 실적을 내기 위한 경쟁 상태가 아주 잘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오늘 새벽 12시 43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중단했습니다. 특검의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그리고 죄명이 당원 명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과 자료 제출 방식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건진법사 전모 씨와 윤영호 통일교전 본부장이 통일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려고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특검은 앞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으로 윤상현 의원을 피의자로
윤한홍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수사기록 회수 의혹과 관련해 임종득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고, 내란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며 현역 의원들을 줄 소환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하고 한덕수 전 총리, 그 당시에는 원내대표와 총리가 통화를 한 7분 이상 했던 것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는 SNS에 당시 총리, 정무수석과 통화 후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했다며 특검은 사실관계를 비틀어 브리핑하는 걸 즉시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첫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갑을 차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이동했는데 조사에서는 대체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다만 변호인들에겐 남편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심경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취재진들이 모인 특검 사무실 건물로 법무부 호송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사복 차림에 수갑을 찬 채로 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피의자 김건희 씨를 상대로 부당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경위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고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선 내가 지시를 내린 게 아니다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조사는 2시간 9분간 진행됐습니다. 오늘 진술 거부하신 거는 좀 어떤 이유 때문에?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반클리프의 나펠 목걸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휴식 시간에 변호인들에게 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토로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12일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김 여사 집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혜성 씨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구치소를 항의 방문한 지 사흘 만에 법무부가 구치소장을 경질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단독 접견도 금지했는데요.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책임을 구치소에 따진 겁니다. 당연히 CCTV라든가 바디캠은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계속 개인정보 보호 타령하세요? 저희들이 정확한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주당이 항의 방문한 지 3일 만에 법무부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보내는 경질 인사를 했습니다. 후임 서울구치소장인 김도형 현 수원구치소장을 발령했습니다. 법무부는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문책성 인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일반 수용자들과 분리된 단독 변호인 접견실을 사용하던 윤 전 대통령에겐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접견실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중 변호인 접견 시간이 395시간에 이르고 접견 인원은 3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정성호 법무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위를 악용해 특혜를 누려온 것은 없는지 이미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경찰이 주식 차명 거래 혐의를 받는 이춘석 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 전담 수사팀이 만들어진 지 일주일 만이자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사흘 만입니다. 이 의원은 차명 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저녁 6시 45분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들어갑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인 차모 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논란이 되자 이 의원은 탈당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중차대한 비위로 판단했다며 제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을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 관련 내부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2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지난 주말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 11일에는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당일부터 연이틀 이 의원의 보좌관인 차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과 보좌관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을 통해 미공개 정보의 주식 거래 이용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그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관의 휴대폰을 착각해서 들고 갔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과 대북 송금 사건을 변호했던 이찬진 금감원장이 임명제청 하루 만에 취임을 했는데 논란이 많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 관련 경력이 없다는 게 우선이고 이 대통령과의 과거 금전 거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금 자산이 충분했던 이 대통령이 왜 6년 전 5억 원이나 빌렸던 건지 제대로 알려진 사실이 없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대북 송금 사건과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형님 강제 입원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사건 땐 참여연대 활동을 하느라 이 대통령 변호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2019년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뒤 이 대통령의 집을 담보로 잡고 5억 원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이 대통령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 대통령이 예금과 현금 등 17억 8천여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돈의 용처에 대한 궁금증이 컸습니다. 이 원장의 금융 분야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 원장은 민변과 참여연대 등 사회 분야 활동을 활발히 해왔는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을 제외하면 경제 분야 경력은 찾기 힘듭니다. 왜 압수수색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그 과정에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확인했어야죠. 최소한 이거 정도는 했어야죠. 그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복지, 교육 등을 총괄하는 사회 1분과장을 맡았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윤석열 정부의 검사 출신 이복현 전 원장에 이어 또다시 전문성 없는 측근 인사 임명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지명자를 둘러싸고는 음주운전, 과거 발언 등이 논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던 전과와 관련해 지역 교원단체가 사실상 반대하고 있고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취지의 글을 여럿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입시 비리 혐의가 확정된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를 감싸는 발언을 했었죠. 그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지명자는 2003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지명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이재명 정부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된 장관급 인사는 3명으로 늘게 됩니다. 전북교사노조는 평교사도 음주운전 시 승진의 불이익을 받는다며 최 후보자를 환영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걸린 사람들은 이제 승진이 안 돼요. 교관교장을 못 하는데 교육부 장관을 한다는 게 조금 좀 안 맞지 않나요? 민주당 역시 윤석열 정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취 음주운전을 했는데 당시 상황을 따지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최 지명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일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고 천안함 폭침의 북한 소행을 부정하는 취지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현장을 찾아다니고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역시 과거 입시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를 감싼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코드 인사들이 대한민국 교육을 민주당원 양성소로 만드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룰 주제 뭡니까? 네, 빛바랜 실용 인사입니다. 아, 빛바랜 실용 인사요? 네. 이번 내각 인사에 대해서는 뭐 코드 인사, 보훈 인사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네. 취임 초에 좀 실용 기조가 있었던 건데 바뀐 겁니까? 네, 이 대통령은 취임 때 이념이 아닌 실용주의 인사와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진영이나 출신을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발탁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임기 초에는 이념 색채가 강한 강성 인사들은 피하고 기업인이나 중도 인사들을 많이 발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선우, 이진숙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에 친여, 진보 성향 인사들이 줄줄이 기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통령실은 큰 틀의 실용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인사의 방점이 탕평 실용에서 내평과 코드 강화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근데 이번엔 참여연대, 민변, 정교조, 뭐 네. 친여 단체라고 봐야겠죠.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보면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정교조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원민경 후보자는 민변이고요.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도 참여연대와 민변 출신입니다. 네. 이들을 다 보면 결국 코드 인사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예. 없는데요. 이 최근 법률권에서 대통령실에 이 각종 민원, 인사 청탁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친여, 진보 진영에서 본격적인 대선 청구서를 내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만일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하면 이 강성 지지층과 진보 진영이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지율도 떨어지고 또 국정 동력도 극격이 약화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중도 보수층에서 일부 실망으로 이탈하더라도 진보 진영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입니다. 네. 자, 근데 이번 인사에 통진당 출신이 있어서 좀 눈길을 끕니다. 그렇습니다. 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방용승 전북 결의하나 공동대표가 기용됐는데요. 이분이 과거 통진당 전북 도당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네네. 그리고 통일운동에 깊이 몸을 담았고 북한에도 아주 여러 번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약간 친북 인사 아니냐 얘기도 있고 네네. 또 대북 유화 정책을 위한 밑자락 깔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근데 다만 2012년에 통진당에서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캠프의 전북 지역책 역할을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캠프 보훈 인사의 측면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자, 근데 뭐 뭐니 해도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찬진 금감원장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또 선거법 사건 변호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부 요직에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배지를 단 분도 있고 네. 내각에 들어갔고 또 대통령실 비서관, 국정원 고위 간부 등 모두 12명에 달합니다. 이 변호인 정부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모두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예. 이 공개 검증을 다 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을 변호한 대가로 공직을 받은 거냐 또는 이 대통령이 변호인을 많이 썼는데 왜 재산은 하나도 줄지 않은 거냐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예, 이 대통령 받고 있던 재판이 뭐 5개씩 되니까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변호인이 텐데. 많았죠. 예. 자, 근데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임명식 이런 형식으로 사실상의 취임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반쪽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지금 당사 압수수색을 당해서 농성 중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임명식에 참석할 수 없다.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전직 대통령도 불참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국회 전야제도 결국 반쪽으로 치러졌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이 진보 진영이라는 민주노총도 노동자 대회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꼭 그 노동자 대회만은 아닌 것 같고 뭔가 그렇겠죠. 불만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용과 협치 이거를 국정기조로 내세운 게 2달 만에 색이 바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결국 코드 보훈 인사 또 쟁점 법안 강행 등으로 여권이 이런 사태를 자초한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야당과 만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걸 스스로 협치를 걷어찬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대통령이 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통합적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때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뭐 대통령 자리가 특정 진영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네, 네. 협치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 좀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네. 베이디터 잘 들었습니다. 네. 광복절 사면 발표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구하기에 화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석방과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38명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무죄를 주장하며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기획의 정점에 윤석열 정치 검찰이 있었고 조작의 희생자가 바로 김용 부원장이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고 정말 성직자 같은 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조작기소 대응 TF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유죄를 확정받고 수원구치소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찾아갔습니다. TF는 이전 부지사 사건에 재심까지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21대 대선 자금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이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사면을 빙자한 사법 쿠데타가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도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재심 청구를 거론하고 있는데 실제 재심은 판결의 핵심 근거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만 받아들여집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 국민의힘이 가장 가벼운 징계,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내에선 치욕의 날이라는 자조가 나왔고 민주당은 코미디 같은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구 연설회에 참석한 전한길 씨가 두 주먹을 쥐고 흔들며 청중의 야유를 유도합니다. 결국 각 후보 지지자들 사이 욕설과 삿대질이 오가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죄질이 엄중하다고 지적했지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전 씨를 불러 10여 분 동안 소명을 들은 윤리위는 전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며 경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리위원들은 이 전한길 씨의 어떤 사과를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차후에 없을 것을 약속받고 또 다른 당원이 먼저 배신자 구호를 외치자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전 씨의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먼저 배신자 외친 게 아니고 저 당원석에서 먼저 배신자 소리가 이미 모양이 나왔고 제가 중간에 합류했는 상태였습니다. 전 씨와의 단절을 주장해온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치욕의 날이라고 했고 조경태 후보는 윤리위원들도 쇄신 대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며 코미디 같은 결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도권에는 거센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이틀간 30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인천에선 90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저지대인 인천 서구 피해가 컸습니다. 먼저 강석 기자입니다. 4차선 도로가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차량들은 속도를 줄여 지나갑니다. 인근 저지대 공장 지역은 흘러던 빗물이 20분 만에 무릎 높이까지 차오릅니다. 한 정비소에서는 정비 차량들이 물에 잠기는 걸 막으려 지게차까지 불렀는데 매년 침수 피해를 당하다 보니 나름 세운 대책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이사 온 지 3년 좀 넘었는데 매년 그렇게 침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한 찜질방. 입구로 밀려드는 물을 대걸레로 닦습니다. 그래도 계속 차오르자 수건으로 막습니다. 하지만 불과 3분 만에
수건들이 둥둥 떠다닐 정도로 실내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직원들은 급히 이용객들을 대피시킵니다.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손님들 피해 최대한 없으시도록 빨리 대피를 시켰던 게 좀 그나마 저희가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 인근 옹벽에 푸른 천막이 쳐졌습니다. 계속된 폭우에 아파트 옹벽이 무너지면서 인도의 통행도 막혔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하고 좀 놀라기도 했고, 또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없게 더 잘 공사를 해서 이런 피해가 더 없었으면 좋겠다. 이틀간 내린 폭우에 인천에서는 침수와 토사 유출 등 94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저지대인 서구와 계양, 부평구 등에서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며 271명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선 밤사이 하천 범람이 우려돼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대피령이 떨어진 파주의 한 마을에선 주민 1,000명 가운데 고작 3명만 대피했습니다. 그 이유를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3시 16분 파주 파평면 눌놀이와 덕천리 주민들에게 빨리 대피하란 문자가 발송됩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내린 비만 92mm. 물폭탄에 눌노천이 범람할 위기에 처하자 긴급 대피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대피령이 내려졌던 새벽 3시 이곳 하천 수위는 교량 상판 바로 아래까지 치솟아 범람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눌놀이와 덕천리 주민 1,042명 가운데 인근 학교로 대피한 주민은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늙은이가 어디 깜깜당할 수가 있어? 마을 이장은 대다수가 고령층인 주민들이 잠든 새벽 시간에 문자를 확인하거나 안내 방송을 듣고 대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문자 확인을 잘 못하셔. 그 방송을 해도 잘 안 들려. 문을 다 닫아놓기 때문에. 필승교 수위가 1m를 넘어 임진강 하류 하천 주변 야영객들도 대피해야 했지만 일부 캠핑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지도 않고 캠핑장에는 아무리 비명이 다리까지 쳐도 상관없어요. 새벽 4시부터 빗줄기가 약해지며 다행히 하천 범람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측하기 힘든 국지성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대피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축 건물들에서도 물난리가 났습니다. 전기 합선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기록적인 폭우였다고 해도 부실 시공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막 입주가 시작된 인천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연신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2층에 있는 헬스장에도 물이 흥건하고 복도는 물론 엘리베이터 앞까지 물바다입니다. 이번 폭우로 엘리베이터에서도 빗물이 새면서 이렇게 여전히 천장에도 물이 고여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다시 운행이 됐지만 주민들은 안전이 걱정입니다. 제가 를 부장받았지 워터파크를 부장받은 건 아니거든요. 저 엘리베이터 타다가 엘리베이터가 멈춘 적도 있고요. 길을 갖다 대면은 물 떨어지는 소리도 계속 들렸고요. 시공사는 부실 시공이 아니라 관리 소홀이라고 설명했지만 세대 내부에서조차 누수 흔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는 전기실 누수로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틀째 일부 호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입주업체 직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황이 답답하죠. 냉방, 우리 집 안 돼서 한번 올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조차 부실 시공이라고 말합니다. 건물 하자 때문에 비가 누수된 거지 그냥 비 때문에 이렇게 건물 정전은 아니에요. 이 지식산업센터는 완공된 지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다는 우리 군의 발표가 부풀려진 정황이 있다고 저희가 지난 12일 단독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김여정이 담화문을 통해 자신들은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못 박으면서 저희 보도를 사실상 확인해줬습니다. 우리의 대북 확성기 철거에 북한이 호응한 거란 정부 평가 머쓱해졌습니다. 먼저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일부 철거했다는 우리 군의 발표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9일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 우리 정부가 대북 유화책이 북한의 호응을 받고 있는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대남 확성기 철거를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전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북측에서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18일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일부 조정한 것을 두고도 평가받을 만한 것이 못 되는 헛수고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철거, 대북 라디오 방송 중단 등 대북 유화 조치에 관심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 김여정은 또 미국과 러시아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다만 김정은과 트럼프의 친분 관계를 또다시 언급하고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 집착한다면이란 단서를 달았다는 점에서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건 아니란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북한이 확성기를 철거했다는 군의 발표는 이례적으로 신속했고 정부와 정치권은 북한이 화답한 거라며 포장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TV조선 취재 결과 우리 군 발표 약 2시간 만에 북한은 철거했던 2대 가운데 한 대를 재설치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정비 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거를 시작한 거라면 굳이 정비 작업을 할 필요는 없었겠죠. 이어서 이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군의 발표는 토요일이었던 지난 9일 오후 4시에 나왔습니다. 오전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철거 활동이 식별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북한이 이날 철거한 대남 확성기는 모두 2대로 이 가운데 한 대는 군 발표 2시간 뒤인 오후 6시쯤 재설치가 이뤄졌습니다. 나머지 한 대 역시 지지대가 남아있어 언제든 재설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군은 이 같은 사실을 추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있었고 그걸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전 지역의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후 통일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우리의 확성기 철거에 북한이 호응한 거란 평가를 앞다퉈 내놨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행동에 화답했습니다. 남북의 동시행동은 신뢰 회복의 확실한 신호. 하지만 북한은 우리 군 발표 이후인 9일과 11일에도 대남 확성기 정비 작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부와 중부, 동부 전 지역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관측됐는데 이 가운데 한 대는 북한이 9일 철거했다 당일 재설치한 파주 전방의 확성기였습니다. 북한과의 심리전에서 완패한 것입니다. 정치가 국방을 흔들어 댄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군 관계자는 확성기 철거 동향이 파악됐다는 기존 입장이 바뀐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네, 지금 보신 리포트 단독 리포트한 이태영 기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북한이 지금 철거한 확성기 결과적으로는 한 대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2대 중에 한 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군 발표 당일 2시간 만에 이 재설치가 됐고요. 네. 이 한 대는 오늘까지도 스피커만 제거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군의 설명처럼 이걸 철거라고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북한은 그동안에도 스피커를 떼냈다가 정비를 한 뒤 다시 설치를 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에도 역시 지지대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상적 정비의 일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제 오늘은 북한에도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특이 동향은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근데 그전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없지 않았다는 건데 그런데도 군이 북한이 확성기를 철거했다 이런 식으로 급하게 발표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이 정치인 출신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것과 무관치 않을 거라는 게 군 안팎의 해석입니다. 이 시간을 갖고 지켜보며 분석해야 할 북한의 전방 활동을 이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려다 보니 무리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북한의 동향 역시 실무선에선 일상적인 정비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북한의 대남 확성기가 모두 40여 대인데 고작 2대의 움직임을 갖고 일부 지역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써 발표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북한이 철거를 시작했다며 의미를 부여해 보도하기 시작했고 통일부와 민주당 지도부의 희망 섞인 기대와 논평까지 더해지면서 확성기 철거가 기정사실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까지 대남 확성기 철거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군에서 보고를 안 한 겁니까? 네, 대통령실에 어느 정도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움직임이 포착된 북한 확성기 2대 가운데 한 대가 당일 재설치되고 정비 활동도 중단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통령이 그 같은 언급을 했을 거라는 건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의 보고가 선택적으로 이뤄진 건 아닌지 혹은 과도한 정무적 해석이 반영된 건 아닌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북한 김여정이 우리 보도를 확인을 해준 셈이 됐어요. 오늘 담화를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유화 제스처를 쓰는데 그쪽에는 적대적 관계를 바꿀 생각이 없다. 이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정책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를 향한 열망을 결코 꺾을 수 없다고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 역시 내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불신의 벽이 높지만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남북 간의 평화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다만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광복 80주년입니다.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인데 역사에 묻혀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웅들도 많습니다. 머나먼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눈을 감은 분도 있는데 후손들이 그 발자취를 되짚는 여정에 나섰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끄는 60대 남성을 필두로 일가족 6명이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하와이 현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세상을 떠난 고 유영로 선생의 후손들입니다. 선조의 옛 거주 지역을 찾은 증손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이 언덕에서 사탕수수밭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 가슴이 답답하고 1904년 하와이로 이주한 유영로 선생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고국으로 보냈고 해외 독립운동단체인 대한인국민회 간부를 역임했습니다. 후손들은 신문기사를 통해 지난 1947년 유 선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80년 가까이 지나서야 증조부의 발자취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묘비도 그가 살았다는 집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한 며칠이서 여기에 계시다가 가족을 그리면서 돌아가실 생각하니까 못 며치네요. 예상치 못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증조부의 묘소를 찾아 헤매다 독립유공자 김영선 선생과 이만정 선생의 묘비를 발견한 겁니다. 너무 고국을 그리워하고 손자들을 찾고 편지의 가족을 찾고 했었는데 너무 숨이 막힙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창원대는 현재 하와이에 있는 한인 묘비 4,000여 개 가운데 독립운동가들의 것이 더 있는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한국계 장애인 인권운동가 고 박밀번 씨가 미국 25센트 동전에 새겨졌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건데 기념 행사에 백대우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미 조폐국 주최 25센트 동전 신권 행사장입니다. 다과상과 팔각쟁반, 전통 부채춤까지 한국 색채가 짙습니다. 동전 속 새 주인공이 한국계 MG 인권운동가 고 박밀번 씨이기 때문입니다. We've brought with us 2,000 quarters that will be poured into this beautiful display, which includes a traditional Korean serving table and serving tray.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박 씨는 뒤늦게 근육 퇴행성 질환을 알게 됐습니다. I was actually sick
last year and in the ICU for like 2 months. And their support is a big reason why I was able to come back to my own home. 몸은 불편했지만 사회적 약자 인권운동엔 더욱 매진했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사회 문제를 지적하면서 청소년 장애인 인권운동가로 주목받았고 오바마 정부에선 대통령위원회 위원도 지냈습니다. 미 조폐국은 지난 2023년 11월 박 씨의 공로를 인정해 동전의 새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박 씨가 사망한 지 3년 만입니다. 박 씨는 지병이 악화됐음에도 코로나 초기 장애인들의 재난 극복을 돕다 운명을 달리했는데 이처럼 쿼터 동전 속 주인공으로 다시 사회적 약자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사에 남을 이 화폐에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 살지만은 그래도 한국인이고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고. 미국의 대형 은행인 웰스파고도 이달부터 장애인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명칭에 박 씨의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Seeds are so crafty. The diversity in our so these are seeds of hope. 씨앗은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씨앗 속에 위대한 생명이 담겼을까요? 인류와 온갖 생명의 운명도 함께 들었습니다. Den Doomsday Seed Vault tief in die Seite eines arktischen Berges eingegraben. 노르웨이 외딴 섬에 저장된 130만여 개의 씨앗. 언젠가 굶주리는 지구를 구할 겁니다. 국가에서 씨앗은 재정입니다. 위기 때 재정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끼고 소중하게 지켜야 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은 나라 빚을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지금 한 대박 빌려다가 슈퍼에서 가을에 한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듯한데 이런 얘기와도 같습니다. If I planted these 200 seeds, I would get 200 tomatoes. And if I planted the seeds from those tomatoes, I would have 4,000 tomatoes. Do that 4 more times and I'd have 320 billion tomatoes. I'm a trillionaire. 이 멋진 상상에는 작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떼돈을 번 농부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정치가가 이 농부라면 얘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진짜 농부는 땀이라도 흘리는데 가짜 농부는 창고를 털고 표를 심습니다. 호시탐탐 나라 곳간을 노리는 거죠. 표를 돈으로 사려는 유혹, 포퓰리즘은 늘 곁에 있습니다. 재정 준칙이라는 게 있고 언론과 국민이 감시한다는데 완전하지 못합니다. 정치가를 만만히 보는 거죠. 새 정부도 당선 축하금 같은 소비 쿠폰 지급에 13조 9천억 원을 썼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낮다고 합니다만 기축통화국을 빼면 이미 평균 이상입니다. 씨앗은 미래 생명을 향한 약속입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 뭐든 하겠다는 재정 중독 위험합니다. 당장은 좋겠지만 후과는 누가 감당할지요. 씨앗 뿌릴 곳이 많다고는 합니다만 모든 씨앗이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8월 14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빛 심는 농부였습니다.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렸던 비구름대는 대부분 빠져나갔는데요. 광복절인 내일도 중부지방에는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에 5에서 20mm, 충청에는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영남지방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떨어졌지만 습도는 높아 무덥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 35도 안팎으로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5도, 청주와 부산이 26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2도, 대구 3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연휴로 이어지는 주말 동안에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4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